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다정한 남편의 이름 석자가 완전한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명희의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하루아침에 그녀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죠.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방금 전까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7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나뿐인 딸 지윤의 상견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집안 아들과 성대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일군 수백억대 외식업 회사의 성공, 그리고 누구보다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 도준의 든든한 뒷받침까지 명희의 가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 도준은 거실에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은 명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훌륭한 짝을 만나다니 다 당신이 애쓴 덕분입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다정했습니다. 명희는 피식 웃으며 남편의 따뜻한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밖에서 든든하게 아빠 자리를 지켜준 덕분이죠. 당신 아니었으면 혼자서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텼겠어요? 명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거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구기까지 참으로 눈물겨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 수많은 위기와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남편 도준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남편은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투자 안목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언제나 명희를 여왕처럼 떠받들며 헌신하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딸 지훈이에게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상한 아버지였고요.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피곤하다며 먼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의 VIP 라운지를 방문해 지점장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의 신혼집 마련에 보탤 거액의 결혼 자금을 증여하기 위해 남편의 신분증과 금융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명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 끝에 있는 남편의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평소 주식 투자를 분석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짙은 호두나무 빛깔의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매일 들고 다니는 낡은 서류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의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열고 서류를 찾기 위해 안을 뒤적였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겠지만 당장 내일 아침 제출할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던 명희의 손끝에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명희는 무심코 그 봉투를 꺼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심장이 철렁하며 뱃속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새 여권이 무려 3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들의 겉면 색깔도 다르고 적혀 있는 국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붉은색 여권을 펼친 명희는 자신의 두 눈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30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자신의 남편 박도준이 맞았습니다. 환하게 웃을 때 눈가에 깊게 파이는 주름하며 콧등에 작게 난 흉터 자국까지 정확히 명희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바로 옆에 굵은 검은색 글씨로 인쇄된 이름은 박도준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름 석자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두 번째, 세 번째 여권을 연달아 펼쳤습니다. 다른 여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수, 최영호. 이름도 전부 다르고 생년월일과 출생지마저 완전히 다르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권들 밑에는 강남의 이름 모를 사채업자들에게 명의의 회사 지분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대의 차용증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명의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넓고 쾌적했던 서재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운 납덩이처럼 변해 명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정성을 다해 모신 이 남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금 전까지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주던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갑자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악마의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서재에서 뭐해요? 갑자기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여권과 차용증들을 황급히 갈색 봉투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요동쳤지만 지금 당장 남편을 추궁하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앞섰습니다. 명희는 애써 침착한 척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내일 은행 지점장님 갖다 드릴 서류가 어디 있나 찾고 있었어요. 다 찾았으니 금방 나갈게요. 명희는 서류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고 거친 숨을 고르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물기가 덜 마른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아주 다정하고 선량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무리해서 찾지 말고 어서 와서 쉬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다 챙겨줄 테니까. 도준의 그 한없이 다정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명희는 속에서 시큼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먼저 침대에 누워요. 나 화장 지우고 바로 갈게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고는 도망치듯 안방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명희는 화려한 조명 아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고 늙어버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리석 세면대를 꽉 움켜쥔 두 손마디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찬물을 세게 틀어 화장이 번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지훈이의 소중한 결혼 자금을 이체하고 명희의 회사 재정 상태를 지키기 위해 은행 지점장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 저 여권들이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거나 남편이 억울하게 연루된 단순한 오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내 인생을 바친 30년의 세월과 굳건한 사랑이 모두 남편의 철저한 사기극이자 거짓이었다면 명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을 억누르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3시를 훌쩍 넘기는 시간, 통유리 창밖으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서울 강남의 야경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려하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평온한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과 핏방울로 일군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남자의 끔찍한 진짜 얼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완벽했던 펜트하우스의 가짜 평화는 영원히 산산조각 날 것임을 명희는 분명하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명희의 세상은 여전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꼬박밤을 지새운 명희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두껍게 화장을 했습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어떻게든 감춰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9시 정각, 명희는 자신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주거래 은행인 최고급 VIP 전용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최고급 원두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지만 명희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칠고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푹신한 수입산 가죽 소파에 앉아 지점장을 기다리는 명희의 두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고급스러운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 온 그 끔찍한 위조. 여권들과 알 수 없는 차용증들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들어있는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명희는 밤새 수천 번, 수만 번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가명이나 차명 계좌를 쓸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모르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억지로 합리화하려 애썼죠. 하지만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불길한 직감은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찍부터 직접 방문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60대의 중후한 은행 지점장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명희의 회사가 처음 시장 골목에서 시작할 때부터 오랜 세월 거래를 터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희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훈이 결혼 자금 문제로 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이랑 증권 계좌들을 좀 정리해서 지훈이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려고요. 여기에 아빠 신분증이랑 인감,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다 가져왔으니 확인해 주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평온하게 들렸지만 서류를 건네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유, 따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부부께서 워낙 금슬이 좋으시고 남편분께서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따님도 틀림없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제가 금방 전산으로 확인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를 켜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들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점장의 손가락 끝과 그의 얼굴 표정을 숨죽여 관찰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화면을 바라보던 지점장의 미간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숫자를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지점장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는 것을 명희는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지점장의 당황한 눈동자가 허공을 떠돌다 이내 조심스럽게 명희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참 이상하네요.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난 건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명희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지만 이미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부군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입력했는데 저희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분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회장님께서 주신 이 계좌번호들도 전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거나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대포 통장들로 조회가 됩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서류를 잘못 챙겨주신 건 아닐까요? 지점장의 그 한마디는 명희의 머리 위로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30년입니다. 자그마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이며 정성을 다해 내조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함께 낳고 키운 아이 아빠가 세상에 없는 유령이라니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명희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점장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명희는 좀비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가져온 모양이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명희는 지점장이 미처 말릴 틈도 없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핸드백에 마구 쑤셔 넣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은행 문을 나섰는지, 어떻게 차 운전석에 올라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명희는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속은 거다. 그 착하고 다정했던 얼굴 뒤에 끔찍한 악마가 숨어 있었던 거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어 남편 도준이 대표로 있다는 강남의 투자 컨설팅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직원이 전화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저 뚜뚜 하는 무심한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당장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남편의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 11시 테헤랄로의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 앞에 차를 대충 세워둔 명희는 굽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며 유리문 앞에 도착한 명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항상 직원들로 북적이고 고급스러운 화환들이 늘어서 있던 남편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는 불이 다 꺼져 있어 칠흑같이 어두웠고 입구에 붙어 있던 번듯한 황금색 회사 간판은 누군가 거칠게 뜯어낸 듯 보기 흉한 자국만 남긴 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명희는 미친 사람처럼 잠긴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며 손잡이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여보, 박도준, 안에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봐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옆 사무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나이 지긋한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유, 사모님. 거긴 어젯밤에 짐 싸서 다 야반도주했어요. 밤 12시 다 된 시간에 이삿짐 센터 트럭도 아니고 웬 시커먼 승합차 여러 대가 오더니 순식간에 집기들만 싹 빼서 도망치듯 가버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건물 관리소장님이 월세 밀린 거 받으러 왔다가 텅 빈 거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사기꾼들 소굴이었다던데 사모님도 돈 떼이셨죠?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은 명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잔인하게 꽂혔습니다. 사기꾼들의 소굴, 야반도주. 그 단어들이 명희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30년 전 고아나 다름없이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던 명희에게 우산처럼 다가왔던 그 젠틀하고 다정했던 남자. 외롭고 지친 그녀의 삶에 구원자처럼 나타나 평생을 바쳐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명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접근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딸 지훈이를 향한 그 끔찍하리만치 지극정성이었던 부성애조차도 명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명희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 아니 도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누군가 전화를 받아 오해라고, 다 장난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썩은 동아줄 같은 희망을 붙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삐소리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명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억겁 같은 세월 동안 명희가 굳건하게 믿고 쌓아 올렸던 거대한 사랑의 모래성은 이토록 허망하게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없는 유령이 되어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그 유령이 남기고 간 파멸의 그림자는 이제 막 명희의 목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 정각, 그녀의 핸드폰 화면 위로 낯선 발신 번호들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서막의 종소리였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명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정한 남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죠. 명희는 구두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명희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28 젊은 나이에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배추를 절이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오직 뱃속에 있는 예쁜 딸 지훈이와 곁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던 남편 도준만을 생각하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번듯한 외식업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렸건만 그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국 은행망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무서운 선고가 명희의 이성을 차갑게 일깨웠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발견한 위조 여권 3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명희는 곧장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남편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평소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읽던 경제 서적들과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명희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 서랍을 모두 열어젖혔습니다. 서류 무더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책꽂이에 꽂힌 두꺼운 책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벽면의 책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평범한 업무 서류들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던 명희의 시선이 문득 서재 한쪽 벽면을 장식한 거대한 풍경화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남편이 아끼던 유명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액자의 오른쪽 수평이 아래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물건의 각도를 맞추는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명희는 천천히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무거운 금장 액자의 양옆을 쥐고 힘껏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기기기.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액자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벽면에 숨겨져 있던 짙은 회색빛의 강철 벽면 금고가 서늘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명희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남편의 서재에 이런 비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명희는 금고의 전자 다이얼에 남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붉은색 오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생일, 딸 지훈이의 생일, 심지어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까지 차례대로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강철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관련된 그 어떤 번호도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었죠. 오후 2시 명희는 회사 건물의 보안과 금고, 관리를 전담하는 사설 경비업체 소장을 은밀하게 펜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저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도착한 보안 소장은 명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런 질문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금고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장님, 이 금고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최고급 이중 보안 모델입니다. 억지로 열려면 드릴로 내부 잠금 장치를 완전히 부숴야 합니다. 소음이 꽤 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보안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열어만 주세요. 제발 빨리요. 명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윙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시간 남짓 흐른 오후 3시 무렵 마침내 덜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강철 문이 틈을 보였습니다.
보안소장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장비를 챙겨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재에는 다시 명희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는 두 손으로 차가운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서류 상자 2개와 낡은 수첩, 그리고 두툼한 노란색 대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노란색 대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툭! 낡고 색이 바랜 주민등록증 하나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머리가 조금 길고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 30년 전 처음 만났던 시절 남편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은 박도준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철. 어젯밤 가짜 여권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명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함께 들어있던 낡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명희의 두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빼곡하게 적힌 정과 기록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부터 신분을 위조하여 돈 많은 독신, 여성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려온 아주 악질적인 정과 칠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명희가 시장 바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이 기생충 같은 남자는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채 명희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명희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두 번째 검은색 서류 상자를 연 명희는 그만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명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외식업 회사의 주식 양도, 증명서와 회사 명의로 된 거액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명희가 회사 금고에 철저하게 보관해 두었던 법인 인감 도장과 완벽하게 똑같은 위조 도장이었습니다. 김상철, 아니 가짜 남편 박도준은 명희의 눈을 속이고 회사의 알짜배기 부동산과 상가 건물들을 담보로 제2금융권과 불법 사채 시장에서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출금의 지급 기한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명희의 회사는 부도를 맞고 공중분해될 위기였습니다. 딸 지훈이의 결혼은커녕 수천 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 따뜻했던 품, 딸을 바라보던 자상한 눈빛, 그 모든 것이 500억 원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 설계된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랑 예단 보러 가기로 했어. 아빠가 예쁜 그릇 세트 사라고 용돈 엄청 많이 주셨어. 아빠 최고지. 며칠 전 해맑게 웃으며 자랑하던 딸 지훈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딸은 아직 이 끔찍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와 혼사를 앞둔 지훈이에게 아버지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딸의 인생은
그날로 처참하게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희의 두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과 가짜 주민등록증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어느새 뼈를 녹일 듯한 지독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억센 상인들과 몸싸움까지 해가며 자리를 지켰던 명이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사옥을 세운 독종이 바로 이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몸바쳐 일군 내 피 같은 돈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의 미래입니다. 그 어떤 쓰레기 같은 놈에게도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뺏길 수는 없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 다시 금고 안에 넣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범벅이 되어 엉망으로 헝클어진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 찬물을 가득 받아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화장기가 모두 지워진 명희의 맨 얼굴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억척스럽고 강인한 여장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희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안방으로 걸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사기꾼의 흔적을 쫓으려면 경찰보다 더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냥개가 필요했죠. 명희는 과거 회사 경영권 분쟁 때 아주 유용하게 도움을 받았던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흥신소 소장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당장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어요. 이름은 김상철. 나이는 60세. 사진과 지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인간이 지금 한국 땅 어디에 숨어 있는지 쥐새끼 잡듯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어다 놓으세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살기와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 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명희는 창가로 다가가 붉게 물들어가는 강남의 저녁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악마와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에 안주했던 어리석은 아내는 죽었습니다. 이제 명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놈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끊어놓을 완벽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명희가 탄 검은색 세단이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명희의 F&B 그룹 본사 사옥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겠지만 오늘 아침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사옥 1층 로비의 커다란 통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흉측하게 흩어져 있었고 회사의 얼굴인 로비 대리석 기둥에는 붉은색 레커 칠로 쓰인 끔찍한 욕설과 협박 문구들이 난무했습니다. 명희의 남편 아니 희대의 사기꾼 김상철에게 감쪽같이 속아 수십억 원의 노후, 자금과 갯돈을 날린 강남의 부유한 사모님들과 그들이 고용한 험악한 인상의 용역 깡패들이 로비를 완전히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온 확성기를 틀어놓고 명희를 향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희가 밖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 떼처럼 성난 군중들이 명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명희, 내년이 남편이랑 짜고 우리 돈 다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내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 다 뱉어내라고 이 사기꾼아. 평소 명희가 주최하는 고급 자선 파티에서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호호거렸던 귀부인들은 체면도 내팽개친 채 명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발악했습니다. 명희의 개인 경호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의 거센 파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휘두른 손톱에 명희의 뺨이 길게 긁혔고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다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소매가 힘없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카락마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죠. 하지만 명희는 쏟아지는 날선 욕설과 구타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겁을 먹고 주저앉으면 그 악마 같은 남편, 놈의 철저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죠. 30년 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억센 상인들과 몸싸움까지 해가며 여기까지 악착같이 기어 올라온 자신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깡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고 독하게 입술을 깨물며 똑바로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경호원들의 결사적인 호의를 받으며 찢겨진 옷자락을 끌고 간신히 최고층 대표실로 피신한 명희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구두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찢겨진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발의 통증 따위는 조금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대표실 안에는 비서실장과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사색이 된 잿빛 얼굴로 숨을 죽인 채 명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속 뉴스 화면이 현재 회사가 처한 끔찍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오전 9시 30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명희 회사의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기꾼 남편이 명희의 알짜배기 회사를 담보로 사채 시장에서 수백억을 빌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치명적인 찌라시가 이른 아침부터 증권가와 언론사에 쫙 깔려버린 탓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장 내일 모레 돌아오는 가맹점 결제 대금과 어음들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로 콜센터는 이미 마비 상태고 이사회에서는 당장 오늘 오후에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넓은 대표실의 공기를 무거운 쇳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바쳐놓고 키운 자식 같은 회사였습니다. 전국 수천 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의 피 같은 생계가 달린 소중한 일터가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도둑놈의 손질 한 번에 처참하게 도륙난 것입니다. 명희는 피가 철철 흐르는 맨발로 커다란 통유리 창가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득하게 먼 지상 로비 앞에는 여전히 성난 시위대들이 명희의 화형식을 하듯 붉은 피켓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명희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시뻘건 분노의 불기둥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명희의 핸드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요동쳤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 지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예감이 명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세상이 무너진 듯 지독하게 흐느끼는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될 분한테서 방금 연락 왔어. 아빠 이야기 다 들으셨대. 어떻게 사기꾼 집안에 우리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겠냐면서 당장 파혼하자고 하셔. 예식장도 전부 취소하셨대.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지훈이의 처절한 오열을 듣는 순간 꼿꼿하게 버티고 있던 명희의 억장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굶고 헐벗을지언정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키운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로 완벽한 집안에 시집가서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랐건만 그 더러운 가짜 아비의 탐욕스러운 죄악이 기어이 죄 없는 딸의 찬란한 앞길마저 시궁창으로 짓밟고 만 것입니다. 명희는 터져나오는 통곡을 억지로 삼키기 위해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지훈아, 울지 마라. 내 귀한 딸이 왜 울어?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 엄마가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 미친 상황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넌 그냥 갤러리 출근해서 평소처럼 당당하게 허리 펴고 있어. 알았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명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바위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더 나약해지기 전에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차갑게 식어가는 대표실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 지훈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명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찢어진 실크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붉게 긁힌 상처가 쓰라렸고 유리가 박혔던 맨발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명희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의 인생도 70대 노모부터 어린 손자까지 딸려있는 수천 명. 가맹점주들의 밥줄도 모조리 끊어지게 될 위기였으니까요.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그 악마 같은 놈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놈이 숨어있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내 손으로 숨통을 끊어놓고 말 것이다. 명희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핏방울을 노려보며 짐승처럼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닫힌 맨발에 대충 흰 붕대를 칭칭 감은 명희는 비서실장이 새로 가져다 준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창백해진 입술에는 평소보다 더 붉고 진한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쟁터로 나가는 여장부처럼 결연하고 섬뜩한 기백이 명희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명희는 굳게 닫혀있던 임원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명희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던 수십 명의 이사들은 붕대를 감은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명희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죠. 명희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해임하시면 사기꾼이 제 이름으로 빌려간 저 500억 원에 거대한 빚더미는 고스란히 이사회 여러분이 떠안게 됩니다. 저 이명희 시장 바닥에서 깍두기 팔아 이 으리으리한 회사 세운 독종입니다. 제 개인 소유의 강남 펜트하우스와 알짜배기 땅을 전부 팔아서라도 일주일 안에 급한 어음부터 제 손으로 막겠습니다. 그러니 잔말 말고 저에게 이 사태를 수습할 정권을 넘기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평생 명희의 뚝심과 사업 수완을 지켜봐 왔던 이사들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영권을 굳건히 사수해낸 명희는 곧바로 다음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명희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난,
피해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1층 로비로 직접 걸어 내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삿대질과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비서들이 몸을 날려 명희를 막아섰지만 명희는 스스로 비서들을 물리고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과 가맹점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도망친 사기꾼은 반드시 경찰에 잡아넣을 것이며 그놈이 여러분께 입힌 손해는 제가 가진 모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마지막 1원 한 푼까지 전부 배상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명희의 파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발표는 분노로 들끓던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모습이 생중계되자 남편에게 철저하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헌신적인 여성 대표라는 동정 여론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죠. 바닥을 치던 회사 주식도 서서히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위기 대처이자 도망친 남편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위한 명희의 고도화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밤 9시 텅 빈 대표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명희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흥신소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전직 정보국 출신인 그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명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김상철, 아니 가짜 남편 박도준의 30년치 과거 행적을 전부 찾아왔습니다. 아주 구역질이 나는 인간 말종이더군요. 명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끔찍한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급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붉은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낯선 여성의 폴라로이드 사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는 어느 중년 부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전부 김상철이 지난 30년 동안 신분을 세탁해가며 접근했던 재력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김상철은 마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이 여자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사랑을 속삭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챈 뒤 무참하게 짓밟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명희의 남편은 단순히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조롱하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훔쳐낸 500억 원은 지금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의 대포 통장들을 거쳐서 세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정이면 암호화폐로 전부 환전되어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흥신소 소장의 말에 명희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일 자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놈에게 그 돈이 무사히 넘어가게 둘 것 같습니까? 당장 회사 법무팀 최고 에이스 변호사들을 은밀하게 소집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홍콩의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그놈의 세탁 계좌를 깡그리 동결시켜버릴 겁니다. 명희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거액의 수임료를 쏟아부은 끝에 다음 날 오전 10시경 홍콩에 있는 김상철의 은닉 계좌들이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모조리 지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남편이 도피 자금으로 쓰려던 500억 원의 돈줄이 하루아침에 꽉 막혀버린 것이죠. 의기양양하게 해외 풀빌라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던 김상철은 이제 단돈 10,000원도 마음대로 뺄 수 없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에 널린 미랑 브로커들에게 줄 돈마저 끊겨버렸으니 이제 그놈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더러운 짐승이 반드시 내게 구걸하러 연락을 해올 것이다. 명희는 서재 창밖으로 밝아오는 강남의 아침 햇살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사냥개를 풀어 사냥감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30년을 속아온 바보 같았던 아내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이 되어 거짓말쟁이 남편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끊어낼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깊숙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텅 빈 대표실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던 명희의 책상 위로 발신자 표시 제안이라는 낯선 글자가 번쩍이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죠. 사냥개들을 풀어 모든 돈줄을 꽁꽁 묶어버렸으니 도간에 든 쥐가 된 그 사기꾼 남편이 다급하게 살 길을 찾아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명희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짐승이 거칠게 헐떡이는 듯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30년 동안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 대신 밑바닥 시궁창에서나 굴을 법한 비열하고 날카로운 악당의 목소리가 명희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명희, 내년이 감히 홍콩 계좌를 다 막아버려. 당장 그 계좌 안 풀면 내 회사 비리부터 내 귀한 딸년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모조리 언론에 터뜨려 버릴 줄 알아. 본색을 드러낸 김상철, 아니 가짜 남편 도준의 협박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지훈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 사진을 합성해서라도 시댁과 세상에 뿌려버리겠다는 악랄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훔쳐간 회사의 1급 기밀들도 경쟁사에 헐값에 넘겨버리겠다고 발악을 했죠. 명희의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마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완벽한 사냥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약한 먹잇감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우리 지훈이 앞길만은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명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벼랑 끝에 몰려 겁에 질린 늙은 아내의 처절한 울음을 연기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그 사기꾼조차 명희의 완벽한 눈물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명희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아침까지 내 대포 코인 지갑으로 100억 원을 송금해. 안 그러면 내 딸년 인생은 그걸로 끝장인 줄 알아.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미 그의 수가 훤히 보였습니다. 밀항선 브로커에게 줄 당장의 현금이 없어서 초조해 미칠 지경이라는 것을 흥신소 소장을 통해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명희는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계좌가 다 묶여서 당장 100억을 송금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우리 집 안방 금고에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50억 원과 금괴가 있어요. 경찰 모르게 내가 직접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갈 테니 그거라도 받고 제발 내 딸은 살려주세요. 현금 50억과 금괴. 그 달콤한 단어에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짐승처럼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3시에 떠나는 밀항선을 타야만 살 수 있는 남편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거액의 현금 뭉치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남편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명희가 던진 덫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좋아. 오늘 새벽 2시까지 인천에 버려진 구항구 폐창고 앞으로 와. 혼자 오지 않거나 딴 수작 부리면 내 딸 인생은 바로 끝나는 줄 알아. 남편은 다급하게 접선 장소를 통보하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이 빈 대표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애원하던 명희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명희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오직 사냥감을 향한 서늘한 살기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얄팍한 탐욕이 결국 내 무덤을 파게 될 거다. 기다려라. 내가 직접 지옥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명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흥신소 소장과 담당 강력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이미 완벽하게 녹음되었고 놈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명희가 던져준 결정적인 증거와 접선 장소의 정보를 듣고 서둘러 특수기동대를 편성하여 인천 항구로 조용히 출동하기 시작했죠. 밤 12시 정각. 명희는 텅 빈 서류 가방 2개를 챙겨 들고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살을 에일 듯 차가운 새벽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명희의 심장은 뜨거운 복수심으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명희는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낡은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회장님의 세단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차를 골라 탄 것이죠.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명희의 차가 어두운 도심을 가르며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명희의 굳은 얼굴 위로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짜 사랑에 속아 바보처럼 헌신했던 자신의 멍청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다정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더럽고 끔찍한 사기 행각들, 수많은 여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자신의 피 같은 회사마저 집어삼키려 했던 그 악마의 진짜 민낯. 명희는 핸들을 쥔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보겠다.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명희의 두 눈에는 핏발이 붉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차는 어느덧 인적이 뚝 끊긴 인천에 버려진 구항구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마저 다 깨져버려 칠흑같이 어두운 폐창고 주변에는 바닷물, 썩는 냄새와 비릿한 갯벌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완전히 껐습니다. 사방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오직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 곳곳에는 이미 흥신소 소장이 이끄는 건장한 인력들과 무장을 한 강력반 형사들이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 없이 완벽하게 잠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희가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오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서진 폐창고의 녹슨 철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검은색 패딩의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쥐새끼처럼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위조 여권이 든 낡은 가방을 꽉 쥔 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명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남자. 바로 30년 동안 명희의 모든 것을 훔쳐갔던 가짜 남편, 희대의 사기꾼 김상철이었습니다. 명희는 조수석에 두었던 빈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차 밖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 길고 끔찍했던 거짓말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사냥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천에 버려진 구항구에는 살을 에일 듯한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적막한 공터 한가운데 명희는 양손에 무거운 검은색 가죽 가방 2개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스산한 소리가 마치 그녀의 찢겨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 울려 퍼졌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안 지 불과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늙고 병든 아내의 나약한 눈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의 서늘한 살기만이 두 눈에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굳게 닫혀있던 녹슨 폐창고에 철문이 끼기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두꺼운 검은색 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쥐새끼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수천억 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고급 맞춤 양복만 고집하던 그 우아하고 다정했던 남편 박도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밀항선 시간에 쫓겨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가오는 남자는 그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추악한 범죄자, 김상철의 끔찍한 진짜 민낯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희를 발견한 김상철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희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양손에 들린 큼지막한 가방 2개에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현금 50억 원과 금괴가 들어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는 그 가방은 당장 오늘 밤 중국으로 넘어가는 밀항선을 타야만 하는 그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쟁걸음으로 명희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명희, 혼자 온 거 맞지? 뒤에 경찰이나 사람 달고 온 거면 내 딸년 인생은 그 자리에서 박살나는 줄 알아. 김상철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열했습니다. 30년을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던 그 달콤한 혀끝에서 이제는 시궁창, 썩은 내가 진동하는 듯한 천박한 협박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희는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짐짓 두려움에 떠는 척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약속대로 나 혼자 왔어요. 현금이랑 금괴 여기 다 가져왔으니까 제발 우리 지훈이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줬잖아요. 명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완벽하게 겁에 질린 늙은 아내의 연기였습니다. 김상철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놓인 가방을 향해 짐승처럼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그의 손길에는 승리감과 거만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린 순간 김상철의 비열한 웃음은 그대로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0억 원의 현금 다발과 번쩍이는 금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2개의 큰 가방 안에는 낡은 신문지와 쓸모없는 빈 생수통들만이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년이 미쳤구나. 감히 날 속여. 김상철이 분노에 차올라 고개를 번쩍 치켜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번쩍?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칠흑 같던 공터 사방에서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김상철의 얼굴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던 수십 명의 강력반 형사들과 흥신소 직원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히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상철, 꼼짝 마라. 넌 완전히 포위됐다. 반항하면 가차없이 쏜다. 담당 형사의 우렁찬 확성기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김상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바다 쪽으로 무작정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몇 걸음 도망치지도 못하고 건장한 형사 3명이 짐승처럼 덮쳐들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무자비하게 짓눌린 김상철의 양손목에 서늘한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이거 나라. 명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방금 전까지 딸의 인생을 망치겠다며 독을 품고 협박하던 살모사 같던 남자는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그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려달라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린 김상철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지만 명희의 표정은 커다란 빙산처럼 흔들림 없이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김상철은 명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고아인 자신을 거두어준 명희의 은혜를 들먹이며 징그럽게 눈물까지 흘려댔죠. 하지만 명희는 그런 김상철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 박도준은 어제 죽었습니다. 내 딸의 다정했던 아빠도 이미 죽고 없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놈의 더러운 배를 불린 죄값, 그리고 감히 내 귀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값, 앞으로 남은 평생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겁니다. 명희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매서운 파도 소리를 뚫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의 거침없는 손바닥이 김상철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매서운 손찌검에는 지난 30년 동안 가짜 사랑에 속아 바보처럼 헌신했던 명희의 억울한 세월, 그리고 배신감의 피를 토하며 밤을 지새웠던 분노와 카타르시스가 모조리 담겨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김상철의 입술이 터져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형사들이 김상철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호송차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사이렌 불빛이 교차하며 번쩍이는 가운데 희대의 사기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영원히 끌려갔습니다. 명희는 멀어지는 경찰차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숨막히게 옥죄고 있던 거대하고 끔찍한 거짓말의 사슬이 마침내 통쾌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깊은 숨을 크게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웠던 긴 밤이 끝나고 그녀의 진짜 인생을 되찾을 눈부신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인천 항구의 밤은 영원히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계절이 찾아왔죠. 오후 2시 정각,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삼엄한 교도소의 특별 면회실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명희였고, 다른 한 명은 빛바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희대의 사기꾼 김상철이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피로와 슬픔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억장이 무너진 듯 눈물을 짓던 나약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기가 흐르는 단정한 머리와 은은한 진주 귀걸이,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는 그녀가 다시 완벽한 삶의 주도권을 쥐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상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서 관리받던 풍성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다정함을 연기하던 두 눈은 불안감과 패배감으로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명희, 여기까지 무슨 염치로 날 찾아온 거야? 내 꼴을 보고 비웃으려고 왔어? 김상철이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끼 품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탁자 위에 올려둔 가죽 장갑을 천천히 매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밥은 입에 잘 맞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김상철은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쥐고 있는 마지막 패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웃기지 마. 내가 이대로 영원히 여기서 끝날 줄 알아? 내가 내 홍콩 대포 통장은 막았어도 내가 3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금괴 100kg은 절대 못 찾아. 난 모범수로 나가서 그 돈으로 다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명희는 김상철의 발악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방탄유리 아래의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은행에 있는 당신의 비밀 금고 말인가요? 최영호라는 가짜 이름으로 만들어둔 그 금고 말이에요. 김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가장 은밀하게 숨겨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명희가 그 낯선 가짜 이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김상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요. 내가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챈 게 고작 그 은행 VIP 라운지에서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지점장이 당신 주민등록번호가 가짜라고 말했던 그날 아침 말이에요. 명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김상철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실 명희가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입고 온 양복 안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끊긴 홍콩행 1등석, 비행기표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죠. 단번에 묘한 직감을 느낀 명희는 남편 몰래 전직 정보국 출신의 흥신소 소장을 일찍부터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에 걸친 은밀한 뒷조사 끝에 자신의 다정했던 남편이 숱한 여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사기꾼 김상철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짜인 명희의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도, 위조 여권도, 명희는 일찌감치 복사 열쇠를 만들어 전부 확인해둔 상태였죠. 은행 지점장 역시 명희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조력자였습니다. 지점장이 전산망에 부군님의 기록이 없다고 당황하며 연기했던 그 아침의 소동은 오직 김상철의 눈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한 한편의 완벽한 쇼였을 뿐이었습니다. 김상철이 안심하고 꼬리를 내밀 때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멍청한 아내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명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나약한 척 겁에 질린 연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뒤에서 치밀하고 잔혹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상가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려는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진짜 가치가 있는 핵심 알짜배기 부동산과 법인 자산들은 이미 딸 지훈이의 명의로 설립한 새로운 지주회사로 안전하게 빼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김상철이 5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회사 지분과 상가들은 사실 껍데기만 남은 거대한 빚더미 부실 계열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서류를 열어봐요. 당신이 숨겨둔 스위스 금고의 금괴들은 6개월 전에 내가 현지 브로커를 써서 이미 다 빼돌렸어요. 그 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아주 시원하게 기부해버렸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그 500억 원. 그 돈을 빌려준 명동 사채 시장의 진짜 전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명희의 서늘한 질문에 김상철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서류의 맨 마지막 장, 돈을 빌려준 진짜 채권자의 이름은 바로 이명희, 명희 본인이었습니다. 김상철은 자신이 훔쳤다고 통쾌해했던 그 거대한 돈이 사실은 아내 명희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덫에서 나온 자기 자신의 미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기친 돈을 전부 압수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무서운 사채 이자와 원금 500억 원을 고스란히 이명희에게 갚아야 하는 끔찍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등골을 빼먹으며 살아온 짐승 같은 사기꾼이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아내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평생 감옥에서 빚독촉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명희, 내년이 감히 날 속여. 방탄유리 너머로 짐승처럼 피를 토하며 발악하는 김상철을 뒤로 한 채 명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따사로운 오후 4시의 햇살이 명희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무거운 철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김상철의 절망적인 비명,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메아리치며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는 향긋한 홍차 향기가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파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국내 최고의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로 당당하게 독립한 딸 지훈이가 엄마 명희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차 맛이 정말 좋네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명희는 예쁜 찻잔을 들어 올리며 딸과 다정하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된 화려함 대신 오직 진실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단단한 평화가 두 모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시장에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악마 같은 사기꾼 남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완벽한 복수국을 완성한 진짜 여왕 이명희. 그녀의 입가에 핀 아름답고 강인한 미소를 비추며 통쾌하고 장엄했던 이야기는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